여자는 놀라서 눈이 튀어나와 남자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여자는 무릎차기를 하며 남자의 미뒤까지 몰아붙입니다. 남자가 괴로워하는 틈을 타 여자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떠나지만 도중에 다른 스님을 만나 상대방이 사무라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배를 등지고 적을 당하자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갑자기 스님이 칼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충격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원한이 대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본 공포영화 금지된 게임은 본편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시작되는데 남자 주인공 가와사키는 출근 중 병원 전화를 받고 그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와사키는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한 발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의 활력 징후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아들의 수술실에 뛰어들자 상대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이를 본 가와사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와사키가 울부짖으려 할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병실로 들어와 아들 샤오샹을 때렸습니다.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원래 죽었던 샤오샹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도 다 나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샤오샹을 보고 옆에 있던 의사들이 모두 놀라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부활은 가와사키가 아내를 잃은 아픔을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샤오샹이 손가락 하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샤오샹은 정원에서 도마뱀부치의 꼬리를 주었습니다. 쇼는 가와사키가 도마뱀부치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꼬리를 버리고 안전해지면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샤오샹은 부러진 꼬리에 도마뱀이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아들의 질문에 가와사키는 꼬리도 새로운 도마뱀이 될 수 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이를 위해 주문을 외우면 도마뱀부치가 살아난다는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천진난만한 샤오샹은 도마뱀부치의 꼬리를 정원에 묶고 매일 경건하게 주문을 외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어느 날 정오, 도마뱀부치의 꼬리는 정말 도마뱀부치로 변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를 보고 다른 도마뱀부치가 흙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지만 샤오샹은 이를 믿었습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갑니다. 슈타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잘라 뒷마당에 묻은 뒤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자 가와사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농담 한마디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설의 장례식에는 전 동료 명주가 찾아와 제사를 지냈고 그동안 가와사키를 짝사랑해왔습니다. 명주는 가와사키 때문에 미유키와 사이가 나빠졌지만 미유키가 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구석에 있는 샤오샹을 보며 명주가 다가가 몇 마디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샤오샹의 말에 명주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다행히 가와사키가 나타나 샤오샹을 데려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샤오샹은 명주를 매섭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미설과 같아서 명주는 자기도 모르게 지난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명주는 직장 소백이었는데 얼굴이 예뻐서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날 명주는 야근을 하다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명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가와사키가 나타나 리더를 밀어내고 상대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잘생긴 가와사키 아키라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그녀는 가와사키의 품으로 뛰어들어 위안을 구합니다. 그때 갑자기 가와사키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 너머에는 아내 미유키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가 전화를 끊고 급히 사무실을 나서자 명주는 가와사키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가와사키에게 주려고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반쯤 썼는데 명주의 코에 이유 없이 코피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명주가 정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탁자 위에서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명주는 전화를 잘못 건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는 다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고를 듣고 명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명주가 앞으로 나와 자세히 보니 거울 속의 뜻밖에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난 괴이한 일로 인해 명주는 겁이 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오, 가와사키는 미유키와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가서 축하했습니다.
귀여운 아이를 보며 명주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조금 전까지 상냥했던 여자가 갑자기 안색이 변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고를 들은 명주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은 미설이었지만 상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던 명주가 막 쉬려고 할 때 전화가 다시 울렸고 그녀는 특별히 절친인 구라에게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명주가 전화를 받았는데 맞은편에서 말하는 것은 미설이었고 그녀가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방 안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명주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주워들고 손전등을 켰는데 미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인을 보며 명주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와사키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일 그만둔다고 급히 용서를 빌었고 명주의 약속을 듣고 미설은 비로소 달갑지 않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명주는 서둘러 회사를 그만뒀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에 미설이 다시 나타나자 명주는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편 홀로 집에 있는 가와사키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베란다로 나와 조용히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가락이 묻힌 곳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가와사키는 처음에는 눈이 침침한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흙더미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아한 듯 흙을 헤집고 그 밑에 무서운 것이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거대한 궤번대기를 보며 가와사키는 놀라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그대로 꽂았고 괴상한 번데기가 공격을 받아 빠르게 흙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시에 명주는 어젯밤 일로 인해 일을 할 때 정신이 멍해졌고 옆에 계신 스승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스님은 귀신을 쫓는 방법에 정통해서 한눈에 명주 옆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사님은 명주에게 그것이 삶과 죽음의 중간쯤 되는 원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강해서 언제든지 명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령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 명주의 손을 잡고 구마의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풍이 불어서 다음 순간 대사님이 원망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상한 스님을 보며 명주는 놀라서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다른 대사 산본에게 막혔고 산본은 사무라이 칼을 꺼내 명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명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산본은 사무라이 칼을 들고 대사에게 돌진했습니다. 원래 야마모토도 원령의 냄새를 맡았고 그는 자신이 원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님이 돌아가신 후 원령이 그에게로 옮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마모토는 원령을 물리치려고 주문을 외웠지만 원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망과 함께 죽기로 한 야마모토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대로 베어 즉석에서 헤어졌습니다. 명주는 바닥에 있는 야마모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설의 원망을 떨쳐내기 위해 명주는 자진 출격을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와사키 집에 몰래 도착한 명주는 마당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민주는 샹타가 흙더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명주가 자세히 듣기도 전에 갑자기 가와사키가 나타나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명주를 빨리 가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명주는 녹화된 영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많이 찍히진 않았지만 흙더미 속에 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눈이 미설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 이치로도 비디오를 보게 되고 명주는 급히 자신의 처지를 이치로에게 알립니다. 이치로는 듣고 보니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느꼈고 진실을 밝히려면 미설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미설이 어렸을 때 살던 복지관을 찾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 원장은 미설에 대한 인상이 남달랐습니다. 미설은 철로 만든 숟가락만 봐도 부러질 정도로 어릴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좋은 결말이 없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져 죽거나 겁에 질려 죽습니다. 원장의 말을 들은 명주는 그 스님이 미설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인간 기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복지원을 떠나 명주는 가와사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에 있는 물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와사키는 명주가 오는 것을 보고 가와사키도 상대방의 온 뜻을 알고 명주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 앞에 흙더미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명주는 대사님의 말을 가와사키에게 전했고 그들은 반드시 내용물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주의 말에 가와사키는 도끼를 들고 뒤뜰로 나갔는데 그가 내리치려 할 때였습니다. 이를 본 명주는 옆에 있던 도끼를 주워들고 칼을 떨어뜨려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함께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오기도 전에 부활한 미설은 흙더미 속에서 일어납니다. 살아난 아내를 보고 놀란 가와사키 씨는 허둥지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침침한 숲을 지나 철길 근처까지 갔지만 미설은 여전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와사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명주를 데리고 선로에 서 있다가 미설이 올라오는 순간 가와사키는 구슬을 가지고 뛰어내렸고 미유키는 기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땅의 파편을 보며 두 사람은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명주가 잠시 쉬기도 전에 일랑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치로는 이미 미설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 미설의 어머니는 어느 사이비 종교 조직의 창시자였고 그녀는 의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 무서워서 미설의 어머니는 신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능력은 미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미설이 죽었으니 그 능력은 샤오샹에게로 갔을 겁니다. 이치로의 말에 명주는 샤오샹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샤오샹은 마당에서 어머니의 몸을 재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와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은 모두 샤오샹이 뒤에서 꿍꿍이를 꾸민 것입니다. 명주를 위협한 것도 그였고 두 대사를 죽인 것도 그였습니다. 미친 아들을 보며 가와사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일었고 번개가 샤오샹을 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은 뇌겁을 불러왔고 가와사키는 불에 탄 아들을 보고 가와사키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목 금지된 게임은 최신 일본 공포 영화입니다. 사람의 생리별은 피할 수 없고 당신은 내일과 뜻밖의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르니 사람이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세요. 이 영화는 공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일본의 공포 영화는 그래도 관람을 추천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